2차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도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압박이 계속되면 새기를 찾겠다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 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국채 발행 담당자였다며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님 보고를 4번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모르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기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4살짜리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어머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 쪽에서 심한 피멍이 발견됐습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 현재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70% 이상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선거제도 개혁에 66.3%가 동의했습니다. (1월 2일) KBS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한반도 비핵화의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 북미 양측의 새해 입장과 반응은 큰 관심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어제 신년사에 대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보신 대로 미국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만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트위터에서 밝혔는데요. 두 정상의 새해 메시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비핵화 협상 전망해 보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영규 특파원, 만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반응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 번 나온 것이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북미 핵협상 교착 상태가 오래가고 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지 벌써 2달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기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화답한 모양새입니다. 북미 정상 간 직접 담판 의지를 확인했다는 의미도 있는 만큼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오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전문가들이 유심히 보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인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았다. 이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언만 콕 집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대통령이 된 뒤 북한이 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도 안 했다고 자랑해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한 번 더 내세운 것으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예, 업적을 내세운 발언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반면에 미국이 압박하고 제재하면 새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발언할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경고성 발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성 발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문제 등은 북미 정상 간 담판 전후로 고위급이나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안으로 보고 큰 틀의 정상회담만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찌됐건 두 정상이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이른바 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뚫을 여지가 있을까요? 톱다운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톱다운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북미가 만나야겠죠. 그래서 북미 정상이 직접 대화하자고 한 만큼 그 가능성,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북한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냈고 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미국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서로 준비가 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언급한 대로 서로 준비는 됐는데 문제는 양측의 요구 조건 아니겠습니까? 서로 맞아야 해결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여전히 해결이 어렵죠?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를 놓고서 북미가 지금까지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핵 폐기한다고 했으니 신고하고 사찰받으라 하고, 북한은 미국에 대고 관계 정상화 체제 보장키로 하고선 딴소리하고 있다. 서로 끝없이 돌고 도는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미 정상의 직접 회담 의지 피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의 인식차가 워낙 커서 북미 협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는 관측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함께한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올 한 해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서 국민이 체감하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집권 3년차 대통령 신년사, 화두는 경제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13분간의 연설 대부분을 우리 경제의 큰 틀을 바꾸는 일, 즉 함께 잘 사는 길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책 성과를 국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질적인 저성장 구조를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로는 모든 산업 분야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제조업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혁신 성장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다듬는 동시에 안전과 위험 분야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공정과 일자리를 중심에 놓고 민주적 절차와 함께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아직 잠정적이라며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시간당 8,350원, 지난해보다 10.9% 올랐죠. 전국적으로 보면 300만 명 가까운 노동자의 임금이 조금 오를 전망인데요. 경제는 상대적이어서 임금이 오르면 임금을 주는 고용주는 당연히 부담이죠. 이게 내내 논란이 됐는데 새해 들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직원을 줄이겠다, 식당 문을 닫겠다, 이런 반응을 담은 소식과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조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고용주의 부담이 얼마나 될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따지면 올라간 최저시급의 법정 유급휴일 수당,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더해 174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17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민간 부문 임금 근로자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290만 명이 혜택을 볼 걸로 추산됩니다. 고용주 부담은 그만큼 증가하는 걸로 해석되지만 더 따져보면 근로자 한 명당 월 17만 원씩 모두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부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월 17만 원이 넘으면 월급을 더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한 달 최대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3만 원입니다. 이걸 받게 되면 근로자 한 명에게 더 주는 월급이 17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는 2조 8천여억 원을 들여 근로자 238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담이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지만 고용주들이 실제 체감하는 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증가는 더 심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60%는 1년 전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이 문제 좀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승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한 명에 17만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크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 보죠. 10.9% 많이 오른 건 맞죠? 이렇게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른 게 2007년 이후 지난해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난해 16% 넘게 올랐고요. 올해 또 10% 넘게 오른 겁니다. 이 두 해 동안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결정된 게 지난해 7월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뭔가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반발의 목소리가 큰 거고요. 예.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이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 과정에서 이 주휴수당 자체가 부각된 점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시기가 지금이어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주휴수당이 조금 어렵습니다. 뭔가 좀 제대로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무관했던 거잖아요. 예,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법제화됐던 제도인데요. 예. 한 주에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도록 쉬는 날에도 임금을 주는 개념입니다. 예. 그렇다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 주휴수당 때문에 기본급에 꼭 포함해서 받아왔던 거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소상공인들, 특히 시급제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쓸 경우에 예. 이 주휴수당을 잘 안 챙겨줬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주휴수당도 제대로 지켜주라고 하니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법적으로는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과 결부되면서 오른 최저임금, 주휴수당까지 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는 있었죠. 근데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강제적으로 줘야 되는 형국이 되니까. 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 이 정도. 그리고 저희가 밥을 제공을 했었어요. 지금은 도저히 안 돼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예. 잠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최소 97만 명에서 예. 최대 266만 명에 이릅니다. 예. 사실 그 이유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낮고 여러 가지 수당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임금 체계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다른 이제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주휴수당과 같은 근로 기준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네. 그런데 대기업은 기본급을 올리고 수당을 낮춰서 이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영세 자영업자는 시급으로 주는데 그동안 주휴수당을 안 줬거나 월급으로 주는데 최저임금도 못 지켰을 때 이걸 제대로 하려면 부담이 매우 큰 거죠.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고 반발이 커지자 주휴수당이 여기에 얽혀져 버렸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할 게 많아지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정부가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본질이 결국 주휴시간을 놓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최저임금 인상을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예. 마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현실적 감당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최저임금 정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했었는지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예. 특히 이 고용보험도 못 들어주고 최저임금도 못 주는 상황에서 지금 자영업자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경기가 좋고 자영업자 부담 능력이 있다면 지금의 이 문제가 이렇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금 600만 자영업자의 무한 경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덧대어져서 이게 좀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이미 속도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예. 다양한 대책들도 사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안정 자금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고 있고요. 예. 카드 수수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춘다고 했고 예. 편의점 거리 제한도 들어갔고요. 대출도 저리로 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대책을 쏟아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임금 문제라는 게 항상 노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데 조금 더 정밀하게 정교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깊게 챙겨서 앞으로 추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승철 기자였습니다. 네, 이른바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행한 당사자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신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자신이 바로 국채 담당자였다면서 국채 매입과 관련한 상황을 전부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정부의 해명부터 반박했습니다. 적자국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님 보고를 4번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모르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2017년 11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의 목표치를 직접 지시하는 자리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압박을 가한 인사는 차영환 당시 경제정책 비서관이었다고 지목했습니다. 곡절 끝에 기획재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차 전 비서관이 이를 취소하라고 기재부 간부에게 전화를 했고 이걸 옆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연락 돌려서 이거 기자 지금 내리면 안 되냐, 아예 그냥 취소하면 안 되겠냐, 그때가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으셔서 했던 행동이거든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국채 발행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미루자는 차원이었고 강압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채를 4조 원 더 발행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0.2%포인트 상승에 큰 의미가 없고 2017년은 채무 비율을 높여봐야 현 정부의 임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씨는 받을 벌은 받겠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CCBB를 확실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사자들을 불러 문제를 따져보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이 적자 국채 발행의 진실이 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와는 별개로 이 사안은 이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핵심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비밀이었는지, 국가 기능을 침해했는지 여부이지만 반대로 폭로의 공익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홍성희 기자입니다. 자신이 KTNG 문건 유출자라고 밝힌 신재민 전 사무관. 대외주의, 차관 보고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저예요. 적자 국채 발행 지시라는 민감한 정책 결정 과정을 폭로했습니다. 채무 비율이 먼저 결정이 됐고 그 채무 비율에 맞춰서 액수를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눈앞에서 부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현행법상 전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대외비 문건이나 비공개 정보를 폭로했다고 해서 바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기준을 누설된 비밀이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비밀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따집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내용인 비밀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되는지 또 사실인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설령 국가 기능에 위협이 되는 비밀이라 할지라도 정보 공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고도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면 그에 따라서 처벌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은 이번 폭로에 정치적 배경은 없으며 공익 제보자가 매장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내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내일 오후 1시 반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고위 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4살 여자아이가 집안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어머니가 긴급 체포됐고 부검 결과 아이의 몸에선 다수의 피멍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빌라. 이곳에 사는 4살 배기 여자아이가 어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쯤 딸이 옷에 소변을 봤다며 깨우자 벌을 서게 한다며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잠이 들었고 4시간이 지난 오전 7시 쿵하는 소리가 들려 화장실에 가보니 딸이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방에 데려와 눕혔지만 계속 의식이 없자 오후 3시쯤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할아버지, 몇 달 전 만났을 때만 해도 품 안에서 뛰놀던 손녀를 잃었다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놀았어요. 여름에 와서 이렇게. 이게 뭐냐고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눈물이 안 나겠냐고. 대화도 하고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갈래 그러기도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박피 손상과 머리 쪽에 심한 피멍이 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를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피 손상 및 혈종이 좀 심하다. 근데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좀 심해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체적으로 이 혈종이 확인되고 있어요. 경찰은 어머니를 상대로 평소에도 학대가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20시간 만에 꺼졌다 재발하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강원도 양양군 송천리 산 5분 능선에서 불길이 다시 일어나자 잔불 작업을 벌이던 소방 인력이 재진화에 나서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서 불이 나 축구장 28배 면적 20만 제곱미터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의사를 숨지게 한 30살 박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앞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강북 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다가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환자가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의 뜻을 담은 유족의 당부입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김진호 기자입니다. 사건 사흘째가 돼서야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20여 년간 마음이 아픈 환자들을 돌보다 황망히 떠난 삶. 고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는 발길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동료들이 친구가 다 못다한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유족은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달라면서도 마음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생전 임 교수는 낙인과 편견 탓에 맘 놓고 치료받지 못하는 정신과 환자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자칫 정신과 환자들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겨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고인의 뜻과 같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치료를 중단한 중증 환자를 찾아 치료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자분이 있으면은 그걸 빨리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치료 세팅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의료계는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료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진료실 뒷문과 비상벨 등 안전장치 마련이 거론됩니다.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병원 안전요원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경비업법의 개선 요구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서야 정신과 진료 현장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KBS가 새해를 맞아 정치권 화두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현재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동시에 국회의원 수가 늘 수 있는 선거제 개편 방향에는 80% 가까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만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현재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3.4%,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동의 여부도 물었습니다. 66.3%,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동의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도입 찬성과 반대가 각각 46.4%와 44.1%, 2.3%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에선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자유한국당, 특히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점이 눈에 띕니다.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서 의원 정수를 10% 이내에서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 수 증가에는 80% 가까이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의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지금보다 줄이거나 유지하는 조건으로 의원 수를 늘리는 안에 대해서도 78.8%가 반대했습니다. 의원 수 확대는 진보와 중도, 보수를 가리지 않고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처음 들어봤다거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70%를 넘겨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2월 28일, 29일 이틀간 유무선 전화조사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높고 여야도 그래서 이달 중으로 이걸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만 항상 문제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수치를 놓고 엇갈리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계속해서 정창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일주일에 2차례 선거제 논의에 들어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일단 집중 논의할 7가지 쟁점까지는 간신히 추렸습니다. 이 가운데 그나마 논의 진도가 나간 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문제 정도인데 2015년 선관위 권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 정도로 하거나 3대1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대한 당내 회의적 시각을 들어 부정적입니다. 3대1,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제 없이 3대1을 만든다는 합의, 저는 합의하지 않았다. 각 당에서 합의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두고도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한국당은 도농 복합형을 선호합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들의 거부감이 강해 서로 먼저 얘기 꺼내길 주저하는 기류입니다. 정개특위는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자체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법적 시한입니다. 2월 임시국회까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4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새해 첫 메시지에서 야3당은 선거제 개편을 화두로 내세웠지만 민주당, 한국당은 특별한 언급이 없어 선거제 개편을 대하는 온도차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자위대 초계기를 사격 통제 레이더로 겨냥했다고 일본이 연일 주장해온 것과 관련해서 오늘 국방부가 공식 유감 표명과 함께 위협적 저공 비행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인 상황에서 국방부가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효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 구조 활동을 하던 광개토 대왕함을 일본 자위대가 촬영한 동영상. 조금만 자세히 봐도 인도적 작전 중인 함정의 근접 비행과 초저고도 비행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어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며 불길을 또 지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작 배포한 영문 동영상은 이미 조회수 64만 회를 넘긴 상태. 지지율이 떨어진 아베 총리가 한국 때리기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례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우방국 함정이 공해상에서 조난 어선을 구조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해선 안 되며 오히려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인 함정에 위협적 저공 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한일 국방 당국 간 실무 협의는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고 보고 추가적인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입니다. 1985년에 촬영된 남극 상공의 오존층 지도입니다. 이 빨갈수록 두껍고 파랄수록 엷다는 걸 나타내는데요. 남극 전체는 파랗죠. 이른바 오존홀이라 불립니다. 이렇게 오존홀이 엷어지는 데에는 냉장고 냉매였던 프레온 가스가 주 원인으로 꼽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되면서 이제 남극 오존층은 회복 추세입니다. 남극에 진출한 우리 연구진도 오존홀 연구를 통해 전 지구적 환경 파괴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 남극에서 양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남극 연구의 중심지 장보고 기지. 대형 풍선에 헬륨 가스를 가득 채워넣고 가스가 새지 않도록 단단히 묶습니다. 풍선 끝에는 오존 존대라는 장비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오존 존대에는 대기의 오존을 감지해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시약이 담겨 있습니다. 시약 교체를 왜 해야 돼요? 오존이 거기 들어가 있어갖고 시약으로서 의미가 없거든요. 기지 밖으로 나온 오존 존대 풍선. 이렇게 존대를 매단 풍선은 상공 35km까지 떠오르게 됩니다. 취재진도 함께 풍선을 띄워봤습니다. 새파란 남극 하늘에 하얀 풍선이 빠른 속도로 솟구치더니 금세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월 평균 1회 정도 띄우는데 오존홀이 생기고 그다음에 오존이 다시 회복하는 시기인 8월부터 11월까지는 4회 정도 띄우고 있습니다. 연구실 모니터엔 곧바로 실시간 측정값이 전송됩니다. 30여 년 전 남극 상공에서 오존의 구멍이 발견된 뒤부터 수많은 나라의 연구진들이 계속해온 오존 측정. 전 지구적으로 유독 남극 상공에서 오존홀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남극 상공의 오존 감시가 중요합니다. 오존이 파괴되면 자외선 증가로 면역력 약화와 피부 질환 등 인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오존 파괴의 주 원인이었던 프레온 가스 사용이 금지되면서 오존량이 회복 중이라지만 남극에선 여전히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극 장보고 기지에서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이렇게 남극 상공의 오존층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많이 사는 중위도 지역인데요. 예전의 남극처럼 갈수록 오존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4년마다 발표되는 남극 오존홀 평가 보고서. 완전히 구멍이 뚫렸던 오존층이 회복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존층 파괴 주범인 프레온 가스 등의 사용을 금지한 지 30년 만입니다. That's what we're excited about, is that we see for the first time chlorine levels are definitely going down and ozone levels are responding to it. 25km 상공 성층권의 오존층은 생물에 해로운 자외선 98%를 흡수해 지구의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프레온 속 염소 원자가 오존층을 파괴했고 기온이 낮은 남극 상공에선 그 정도가 더 심각했습니다. 파랗게 보이는 오존 구멍은 한때 남극 대륙의 2배까지 커졌습니다. 지금은 크기가 1.5배 이하로 줄어든 상황.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2060년쯤 복원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남극과는 달리 중위도 지역에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륙권과 접해 있는 15km 상공 성층권 하부에서 오존층 감소가 뚜렷했습니다. 프레온의 대체 물질인 클로로포름 등이 새로운 오존 파괴 물질로 등장한 겁니다. 중위도는 인구 밀집 지역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중위도 지역은 성층권 오존 파괴에 따른 유해 자외선의 영향으로 피부암과 같은 건강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 같은 인구 대국에서 규제박 오염물질 배출이 급증하면서 오존층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 시각 KBS 인터넷 뉴스입니다.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전용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뉴스 볼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와 관련해 박경호 기자가 김 위원장의 말 속에 담긴 뜻을 하나하나 분석한 기사입니다. 다음 콘텐츠는 오늘